있잖아요. 우리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건강 상태. 그건 뭐 누구에게나 보통 되잖아요. 예? 약이란 뜻도 되고요. 메디칼. 그런 단어하고 통하는 평균인. 우리 보통 사람들 언제가 드라마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사회의 여러 현상들이 들줄락줄 뭐 이렇게 그런 것 같아도 이게 중간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큰 어떤 집단이면은 일정하게 어떤 법칙에 따라서 회귀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통계적 방법이 시작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니까 이 통계적 방법, 이 수학적 방법에서 수학, 확률, 통계에서 시작한 이 여러 가지 정책 분석에 관한 과학적 계량적 방법들은 여러 분야에 활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선거 관련해서 뭐 여론조사랄지, 뭐 출구조사가 굉장히 정확히 맞았다. 우리 그랬었죠. 예. 그래서 신뢰 구간 하에서 그것이 맞을 수밖에 없게 된다.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을 추정하는 것. 사람들이 어떤 뭐 상황이냐. 꼭 뭐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뭐 어떤 변수에 기반한 어떤 대상, 연구나 정책의 대상, 모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걸 우리 아까 말씀드린 패러미터라고 불러요. 그러면 어떤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일정한 설문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요. 그러면 그렇게 많지 않은 어떤 표본 수만으로도 모집단을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신뢰 구간이 있어요. 95% 신뢰 구간이라고 하면은 95%는 맞다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델파이 기법은 이제 이런 양적 분석이 아니고 어떤 질적 분석에 가깝습니다. 자, 그리고 게임 이론 있습니다. 게임 이론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둘 이상의 경쟁자가 각자 여러 개의 대안을 가지고 있고 각 대안의 결과는 상대방이 선택한 대안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관계를 정책 결정의 틀 속에서 연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게임 이론은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뭐 선택 문제랄지 뭐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죠. 프리즈너스 딜레마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것하고도 관련이 되죠. 그런 비슷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대안들을 경쟁자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대방이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 관계적 차원에서 정책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장에서는 정책 변동, 소위 팔리시 체인지에 관해서 설명되어 있습니다. 정책 과정은 정책 결정, 정책 결정은 이제 정책 집행, 정책 평가의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각 단계마다 정책과 관련된 정보가 수집되며 이러한 정보는 어느 한 단계뿐만 아니라 정책의 모든 과정에서 활용이 된다. 정책은 진행 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되기도 하고 집행 과정에서 이게 정책이 보완되기도 한다. 그래서 이 정책은 동태적 순환 과정을 띠게 되는데 이것이 여기에 이제 주목해서 등장한 이론이 정책 변동론입니다.
자, 정책 변동은 정책 목표와 정책 수단 및 대상, 집단 등의 정책 내용의 변화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방법의 변화도 포함됩니다. 정책 변동론에서 중시하는 단계는 이제 평가 이후의 단계입니다. 평가 이후에 어떻게 정책이 변동되었느냐. 그래서 이 호그드와 피터스라는 사람이 정책 변동 관련해서 얘기 많이 했는데요. 이제 정책 변동에는 정책 유지, 정책 승계, 정책 종결, 정책 혁신 등 4가지 유형이 있게 됩니다. 정책 유지는 이제 policy maintenance라고 하는 것인데 현재 정책을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으로 정책의 기본적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책 승계가 있습니다. 정책 승계는 정책의 정책 유지와는 달리 목표는 변경시키지 않으면서 정책의 기본적 성격을 변경하는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정책 승계가 일어났다고 해요. 정책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새로운 정책 내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정책을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정책으로 대체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 등의 정책 승계가 발생되는데 이 정책 승계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정책 기본 목표는 변경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승계가 이루어지고요. 이제 어떤 집행 세부 단계에서 또 중요한 그 구체적인 대안 선택 단계에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책 수단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사업의 담당 조직, 예산의 항목 변화 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책 승계는 정책 대체, 부분 종결, 복합적 정책 승계 및 정책 분할과 정책 통합으로 구분이 되고요. 정책 대체는 정책 목표를 변경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책 수단 등의 정책 내용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partial termination, 부분 종결은 일부의 정책을 유지하면서 다른 일부의 정책을 완전히 폐지하는 것을 말하고요. 복합적 정책 승계는 정책 유지, 대체, 종결, 그러니까 replacement, maintenance, termination, 추가 이런 거 3개 이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때 복합적 정책 승계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승계라는 개념이 있고요. 정책 승계에는 뭐 세부 하부 개념으로 정책 통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2개의 정책의 하나로 통합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정책 종결이라는 개념인데요.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사업과 이를 지원하는 예산이 소멸하고 기존 정책과 관련한 대체 정책이나 수단이 마련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책 종결, policy termination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률, 사업, 조직, 예산 등이 모두 폐지되는 것인데 뭐 여기에는 체감형, 뭐 혼합형, 폭발형, 재밌네요. 용어도 재밌어. 정책 종결의 방법은 치명적 타격을 입어 일시에 폐지되는 폭발형이 있고 서서히 정책이 소멸하는 과정을 거쳐 소멸된 체감형, 정책을 의도적으로 종결시키기 위해 폭발형과 체감형을 혼합한 혼합형 등이 있습니다. 자, 정책 혁신, policy innovation, innovation 요즘 많이 나오는 말들이죠. 혁신을 해야 된다. 그 우리 교수님 중에 강혁신 이름 교수가 있죠. 뭐 여러분 아주 친근하고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이제 이노베이션 하면서 놀려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정책 혁신은 정부가 개입하지 않던 분야에 개입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가 정책 혁신이라고 합니다.
정책 변동 후 원인 및 저항. 라고 할까요? policy change. 정책 변동이 왜 일어나느냐? 그건 기본적으로 정책 환경의 변화, 정책 지지 집단의 성격 변화, 로 인해서 이제 정책 변동이 일어납니다. 정책 변동은 다시 정책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정부 집행 조직에도 영향을 미친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새로운 정부 조직법이 보통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뭐 여가부를 폐지한다, 그런 말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 보면은 여가부를 폐지하게 되면 뭐 여성 가족 정책이 완전히 종결되나요? 주도적인로 여가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많이 종결되겠습니다. 자, 정책 변동이 왜 일어나느냐? 정책 문제 및 지지의 변화, 정책을 둘러싼 환경은 늘 변화하고 이에 정부가 대처하기 위해서는 정책에도 변화를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급격한 고령화사에 진입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 해당이 되는데 연금제도 개선이랄지 노인에 대한 일자리 마련 등의 정책 변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책 집행상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정책 변동이 일어나게 돼요. 정책을 집행하는 조직 내부의 문제점도 정책 변동 원인이 됩니다. 조직이 지니고 있는 대외적 이미지 악화, 리더십 부족, 내부적 갈등의 심화, 정치적 취약성 등은 정책을 종결시키거나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 정부의 정책 변동에는 다양한 저항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책을 시작한다. 이게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책을 종결한다. 이런 관료 조직을 변경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고요. 또 기존의 어떤 정책의 수혜자들의 저항 이런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여성가족부 폐지랄지 여러분 뭐 TV 뉴스에 많이 나오는 뭐 피켓 시위랄지 것들이 바로 이 정책 변동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정책 종결을 반대하는 정치적 연합 형성은 정부의 정치적 압력으로 한편 정책 종결은 관련 법률 개폐와 요구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합니다. 정책을 종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많은 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정치적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쉽게 정책 변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변동하면 스스로 정책 결정 실패를 인정하는 건 아니냐 이런 선입견들이 있어서 물론 거기에 이제 수반되는 뭐 비용이랄지 뭐 이런 것들이 적지 않은 것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팔리시 체인지 정책 변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네. 다음으로 제7장에는 이제 정책과 기획 관련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제 기획이 뭐냐? 기획이라는 것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상의 이용 가능한 미래의 방법, 절차를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해 볼 수 있고요. 기획은 정책기획이란 용어와 혼용되기도 하는데 정책기획은 원래 정책의 개념과 기획의 개념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원래 정책의 개념,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사용하는 정책의 개념, 기획의 개념, 이것이 이제 합쳐진 말이죠. 바람직하고 생각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수단으로서 제재와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이들 양자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는 목적지향적이고 동태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과 유사한 용어로 계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계획은 기획의 결과 얻어진 산물로서 최종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획이 계획으로 발전해요. 구체화되는 것이죠. 기획의 결과입니다. 기획이라는 게 결국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고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기획은 절차와 과정을 의미하며 계획은 문서화된 특정 목표와 수단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뭐 자극고 강한 정부, 신자유주의 뭐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그 어떤 시민 영역에 사적 영역에 개입하느냐. 이것은 이제 철학적 문제라고도 할 수 있고 뭐 그런데요. 그 파비안 소사이티 뒤에 파이너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그 자유주의랄지 근데 초창기 시민민주주의에서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을 분별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유주의, 뭐 시장경제 그런 말씀 제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얼마나 국가가 어느 정도 계획해야 되느냐. 자,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체제를 취하고 있는 국가들은 계획경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는 이제 자유주의 시장경제 체제에 기반하고 있다고 평가되죠. 근데 이 헌법 보면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경제의장을 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근대 시민민주주의를 일으켜낸 최초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모국이야, 모국. 그리고 그 미국 헌법은 근대 민주주의 헌법인데 그 본문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 헌법을 열어 뭐 현대 복지국가헌법, 근대 민주주의 국가헌법, 고전적 의미 헌법. 그러니까 이 미국은 근대 민주주의 국가 헌법인데 그 체계는 어떤 고전적 체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의 본래의 기능, 본래적 의미 헌법, 뭐 고전적 의미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헌법 이라는 법이 이 법의 의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의 기본적 통치 구조를 정하는 법이다. 이게 이제 고전적 의미 헌법, 본래적 의미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근대 시민사회헌법은 이 헌법에 개인의 기본적 인권 문제가 들어가요. 이제 미국 헌법은 쭉 수정헌법 27조인가요, 8조인가요, 20개 여겨져 있죠. 그 앞에 빌 오브 라이츠라고 해서 근대 시민 민주주의 사회가 시작되면서 뭐 버지니아 권리장전, 뭐 인권 정신, 이 반영된 인권 장전들이 이제 수정헌법에 쭉 들어옵니다. 표현의 자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앞부분 수정헌법 뭐 10조인가요, 뭐 9조까지 앞부분은 그 빌 오브 라이츠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수정헌법이야. 그러니까 본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은 본문이 먼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통치구조 관련한 부분입니다. 7개조로 돼 있죠. 뭐 6조의 연방 조항이 있고요. 뭐 4조, 5조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연방 국가니까 주 정부, 시민, 뭐 연방 정부 간의 관계 이렇게 돼 있고 1조, 2조, 3조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먼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체계는 본래적 의미 헌법, 통치 구조를 정하는 데 중점이 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은 뭐예요? 총괄이 있고 인권이 먼저 나오죠. 같은 민주주의 헌법이라도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 헌법은 현대 복리국가적 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권 부분이 먼저 나오고 통치 구조가 뒤에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시민민주주의 이 체제에서는 이 프라이빗 섹터, 퍼블릭 섹터를 준별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 입각해 있고 경제의장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복리국가 헌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미국 헌법은 이제 초창기 헌법이기 때문에 뭐 수정 헌법이 쭉 그 증보 개정 미국 헌법은 증보식 개정입니다. 그 상충되는 규정을 없애버리잖아요. 삭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을 통해서 그 이전에 헌법 조항도 그대로 모순이 되더라도 그대로 두고 어, 증보식으로 쭉 개정을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제 경제의장이 있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하나요? 이런 이념적 차원의 어떤 엄격한 그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가 경제에 관해서 조정,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이 있어요, 헌법에. 그래서 이제 우리 현대 복리국가는 자유주의, 완전한 자유방임주의, 고전적 어떤 자유주의 제자에서의 공적 영역, 사적 영역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정부의 기획이나 계획이라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도 차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현대 복리국가들은 사회주의, 극단적인 사회주의, 자유방임주의 중간 국가가 경제 영역, 사적 영역에 개입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완전한 계획 경제랄지 완전한 자유방임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이상주의적 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파이너고요. 이 파이너라는 사람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만은 이 사람은 파비안 소셜리스트라고 해서 이 영국의 사회주의자들 모임입니다. 파비안 소사이어티 하면 이 사회주의자들은 상당히 이상적이고 그래요. 뭐 자유주의자들은 비교적 현실주의적이고 뭐 적자생존이랄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 보통 입장인데 이상주의적이죠. 그래서 국가가 기획하고 계획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 파비안 소셜리스트들이 모여서 만든 학교가 LSE입니다.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앤 폴리티컬 사이언스,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사회과학 분야에서 이게 세계적으로 명문인 대학이죠. 그러니까 정치 경제 문제에 관련해서 이 파비안 소셜리스트는 굉장히 이상적이에요. 이상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 정책 기획, 이 특성은 뭐냐? 목적 지향성, 어떤 목적을 지향한다는 것이죠. 기획은 계속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 기획은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기획은 미래 지향성을 가지고요. 예, 기획은 최종의 수단을 강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은 변화지향적 성격을 갖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정부 기획이 민주주의 이념과 조화될 수 있느냐. 민주주의라는 것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시민사회이고 시장경제 체제라고 할 수 있겠는데, 1930년대, 40년대 그쳐 미국과 연구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하이에크는 이제 유럽 출신의 미국 학자입니다. 언젠가도 설명을 드렸나요? The Road to Serfdom, 노예이기라는 책을 썼고요. 신자유주의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기획과 자유는 양립할 수 없다. 왜 이 사람이 쓴 책이 법, 입법, 자유, 어떤 과도한 입법이랄지 또 전혀 법이 없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계속 어떤 수많은 어떤 부조적 법을 통해서 사람은 노예가 되고 있다. 지금 시민들이 노예가 되고 있다. 국가의 디펜던트, 종속적이라는 것입니다. 국가계획은 극히 단조로운 경제사회를 낳고 위원회에서도 무용화를 추대할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대해 파이너는 반동의 길에서 하이에크 견해를 반박하고, 기획으로 인해서 개인적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획은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래서 적극 국가, 행정 국가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람을 자유롭게 해야 돼. 그게 소위 파저티브 리버티입니다.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유. 아니 지금 못 살고 장애인들이 지금 지하철도 못 타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뭔 자유를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죠. 왜 그 사람들에게 enabling, 어떤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도록 여러 가지 부조 정책을 취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합리적이고 똑똑하고 계몽주의의 유산입니다. 우리 그 합리주의 모형, 정책 모형 관련해서 제일 처음 나오죠. 사람은 다 똑똑하고 합리적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기적 존재고, 어떤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은 합리적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자신에게 손해되는 일을 안 하고 이익되는 일을 한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대 시민사회 초창기 이 어떤 사조야. 예? 존 롤스의 정의론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사회계약론, 이게 다 통하는 얘기예요. 다 모두 그 평등하고 합리적이고 추상적 합리적 인간상, 인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인데, 그 당시에만 해도 압제로부터 해방되고 부르주아 자본주의의 혁명 성공으로 인해서 아주 그냥 사람은 대단한 존재, 추상적인 합리, 그리고 평등한 거야. 이 사람들 간의 관계는 사람의 이데아. 그런데 이제 어떤 자본주의 사회의 발전으로 해서 구체적, 현실적, 추상적의 반대는 구체적이죠. 합리적의 반대는 과연 이 사람들이 진짜 합리적이냐?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냐?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인해서 빈부격차, 또 장애인 노령 문제, 남녀 간 차별 문제, 이 현실 사회에서 어떤 인간은, 구체적이고 현실적 인간상은 추상적 합리적 인간상하고는 많이 다르다. 이 당시에는 네거티브 리버티,
정부 영역, 공적 영역하고 사적 영역 준별돼. 그래서 정부가 시장이나 시민들에게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정부의 선이야. 정부가 장악. 그러면 시민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야. 리버티. 그러니까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네거티브. 소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니까 20세기 들어서 21세기에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이게 반동의 길, 뭐 파이너 얘기들입니다. 자,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기획과 민주주의는 조화로운 양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사회를 위해 정부가 시민사회에 개입할 수 있고요. 이러한 개입은 시민사회가 수용할 수 있고, 또 정부 개입에 관해서 시민사회가 항상 감시하고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프레셔 그룹이라고 하죠. 암적 단체들이 있죠. 뭐 참여연대랄지, 전경련, 노동조합, 시민사회들이 항상 감시를 하게 된다. 자, 기획의 유형은 기간별, 대상별, 지역 수준별, 이용 횟수별, 계층별 이렇게 어떤 일정 기준에 따라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 기획, 중기 기획, 단기 기획 이건 기간별 기획 유형입니다. 일반적으로 계획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장기 기획이라고 봅니다. 우리나라 도시기본계획은 그 기간 20년이었고 프랑스의 파리 지구 구획정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은 35년이었습니다. 계획 기간이 길어지면 예측의 정확성은 저하될 수 있겠습니다. 장기 계획은 장기적인 국가 목표 또는 전망의 성격을 띠고 있고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 전제되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기 계획은 보통 기획 기간이 5년 내외인 경우에 중기 계획이라고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중기 계획은 장기 계획에 의하여 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책정함으로써 운영계획 편성에 따른 지침이 되겠습니다. 자, 기간이 가장 짧은 것을 우리가 단기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단기 계획은 보통 1년 내의 기간을 가지는 계획입니다. 뭐 연차 사업 계획이나 각 행정기관의 기본 운영 계획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의 대상이 뭐냐? 대상별로 기획을 분류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기획 하면은 뭐 경제 관련된 기획이겠죠. 경제성장, 균형발전, 경제 안정화 등을 위한 계획은 후진국은 물론 선진국에서도 일반화되고 있고요. 1930년대 세계 대공황 이후 케인즈 수요 이론이 확산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케인즈 그리고 미국의 뉴딜 정책 이런 얘기 많이 말씀드렸죠. 다음은 사회기획 있겠습니다. 사회기획의 대상은 소득분배, 노동조건, 교육기회, 주택보급, 환경보존, 범죄방 등 복지지향적인 것들이 되겠습니다. 경제계획이 경제성장에 중점을 둔 것이라면 사회계획은 성장에서 산출되는 성장 과실을 분배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윤 당선이 뭐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이제는 그 성장 과실을 누릴 때입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잘 봐야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사회의 기회, 어떤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과거 우리 정당 이름에도 뭐 새누리당이 있었죠. 누린다, 누린다.
왜 뭘 누리냐 해가지고 뉘앙스가 좋지 않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성장 과실의 분배랄지 뭐 이런 것들이 행정인들이 생각해 봐야 될 것들입니다. 자, 물적 기획은 자연 기획이라고 합니다. 국토, 지역, 도시계획 등이 이 물적 기획에 해당이 되겠고요. 이 물적 기획, 우리 지금 행정과 개발사 많이 일으키고 있죠. 도로 정비랄지, 뭐 공원, 주거 환경, 공공시설 개발하는 계획을 많이 세워서 집행하고 있고요. 토지 이용 극대화, 국토의 균형 개발, 뭐 지하 자원과 수자원을 개방 이런 것들이 다 물적 기획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위 계획인데 그 효율적인 전쟁 수행 그리고 국가를 방위한다는 차원에서 인적 물적 동원 능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무기 체계에 관한 연구 및 개발, 주변국에 대한 정보 수집 등 많은 노력과 비용을 요구하게 돼요. 방위 계획 그 대상 이 방위 문제인 경우 방위 계획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지역 수준별로 기획을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제기획이 있습니다. 국제기획은 2개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기획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적, 사회적, 국제협력이 촉진됨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제화, 세계화 얘기할 때 뭐 지중해 시대, 뭐 신문 보니까 이 바이킹이 뭐 그런 얘기는 과거에도 있었는데 바이킹이 북아메리카 지역을 넘어서 이미 1000년 전에 세계화가 시작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책이 있다고 그래요. 뭐 일단 최소한 그 지중해 14세기 뭐 13세기 지중해 시대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세계화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세계화 국제화는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그 역사가 오래됩니다. 이제 신자유주의 1980년대 90년대 들어서 다시 세계화라는 말이 각광을 받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러 가지 국제기구들, NGO, ICC랄지 또 국제 우편연합, 지금 우리가 들어보는 많은 국제기구들이 이 20세기 전후에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전후는 인류사에 있어서 큰 의미를 갖게 돼요. 그리고 이제 전쟁. 그렇지만은 얼마 안 있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겪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유엔이라는 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 브레튼 우드 체제 얘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세계화의 현실이 이제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닥치고 있는 그러한 우리 행정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고 국제적 차원에서 뭐 기획해야 될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 인더스강 유역 개발 계획, 메콩강 하류 개발 계획 등 같이 여러 국가가 인접해 있는 지역의 공동 개발을 위한 경우, 그리고 경제협력 및 개발기구, OECD, 그리고 EU, 아세안, 나프타 등 지역기구 혹은 국제기구가 중심이 되어서 회원 국가들의 협력과 공동의 번영을 위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국제기획의 예가 되겠습니다. 특히 아세안 같은 경우는 우리 한국 정부가 호주 정부하고 주도적으로 이렇게 창설한 기구입니다. 죄송합니다.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연합이죠. 우리 한국 정부하고 호주 정부가 주도적으로 창설한 국제기구는 아페크죠. 아페크.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코어퍼레이션. 아페크라고 해가지고 이 아시아 미국을 비롯해서 쭉 그 태평양 연안에 인접해 있는 국가들 모임입니다.
아시아까지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진취적으로 우리 이 정부 주도하에 기획되고 만들어진 국제기구가 되겠습니다. 아페크. 근데 이제 이 아페크도 사실 또 이제 문제가 좀 있긴 있는데, 이 그 구성국들, 회원국들이 상당히 이질적이에요. 미국 과 같이 어떤 세계 최대 부국, 발전된 경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부터 저 태평양 작은 나라까지 그런 나라들 다 혼합되어서 물론 굉장히 큰 기구입니다. 경제 협력체로서는 아마 세계에서 제일 큰 협력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예, 그로 인해서 어떤 정책 조정이랄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 국제사회에서 남북 문제가 있죠. 기본적 접근 마인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 국가들은 못 사는 나라들이 많죠. 북쪽 국가들은 이제 비교적 공업화되고 선진된 선진화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제사회에서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존 롤스의 정의론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랜트, 부조랄지 이런 것들이 정의에 부합한다. 그래서 이 어떤 경제 문제가 있다? 접근 방식이 달라요. 보는 어떤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 나라들은 이제 비교적 뭡니까? 실질적 정의. 근데 환경 문제에 관련해서도 이 선진국들이 이산화탄소를 제일 많이 배출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컨대 뭡니까? 트립스 협정, WTO, 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y,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선진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금 강요하는데, 최소한 후진국에게 어떤 유예 기간을 줘야 된다. 이 트립스 협정을 국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그 시행을 위한 기술도 부족하고, 지금 지적재산권 보호 체제가 국내적으로 완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 실제로 이제 WTO 협정을 보면 개발도상국 그룹에는 유예 기간을 주고 있어요. 이렇듯이 그러니까 북쪽 나라들하고 남쪽 나라,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성향이 좀 갈라지고 법도 실제로 어떤 법도 달리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적인 문제인데 WTO 법에서는 보통 그 developed country 또는 일반적으로 member state 하면은 보통 선진국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선진국에게 적용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eveloping countries, 개발도상국이란 용어가 있어요. 협정에서 developing countries 하면 개발도상국. 그 법조항이 개발도상국에게만 적용됩니다. 이 개발도상국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이것도 이제 WTO 규범 있어요. 규범과 관행에 따라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least developed country 협정에서 이제 이런 용어를 쓰게 되면은 최빈계도국이라고 해서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못 사는 나라들. 그래서 이 법적 취급이 다릅니다. 최빈계도국에 대해서는 WTO의 많은 협정상 의무가 면제돼, 면제. 그래서 예컨대 통상 분쟁 관련해서도 이 최빈계도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할 것을 협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 분쟁 관련해서 분쟁 해결 절차에 최빈계도국을 제소한다, 이게 자제해야 돼. 그래서 이 국제 기획을 할 때는 이런 어떤 국제사회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 좀 알아야 됩니다. 아페크가 물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페크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단위 국가 내에 기획이 있겠어요. 국가 전체를 지역적 대상으로 하는 기획이 있고요.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계획이 있겠는데, 지역계획은 일정한 지역을 선정하여 그 지역의 종합적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이고, 미국의 TVA, 테네시 밸리 개발 사업이죠. 여기서 A는 액트겠죠. 테네시 밸리고요.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역계획은 지역 수준보다 작은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지방계획이 있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계획. 전라도 또는 광주, 전라도랄지 뭐 경상도 차원의 어떤 기획은 뭐 지역기획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시나 군 수준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기획은 이제 지방기획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지역계획, 지방계획, 뉘앙스가 좀 지방계획이 좀 소규모 뉘앙스죠. 용어 선택을 잘 했네요. 이 지역은 조금 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기획 유형이라고 할까요? 이용 횟수별로 싱글 유스 플랜, 이건 단용 계획, 한 번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단수 복수할 때 한자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한 번 사용한다. 상용 계획, 스탠딩 플랜, 항상 사용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계획을 반복해서 행동 지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직 수준별 기획 유형으로 정책 기획과 운영 기획이 있겠습니다. 정책 기획은 정부의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정치, 경제, 사회적 활동에 대한 종합적 성격을 띈 기획이고 입법적 성격을 띠겠습니다. 보다 광범위하고 기본적인 성격을 갖겠습니다. 운영 기획은 정책 기획을 수행하기 위해 각 부처별로 구체적 개별적인 행동 과정 및 시행의 수단을 설정하는 기획이 되겠습니다. 조직 수준별 기획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살펴볼 부분은 여기까 우리가 정책론을 쭉 봤는데요.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보완하기 위해서 자료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policy change, 우리 정책 변동에 관해서 살펴봤죠. policy succession, 정책 승계, 여기에 관련된 학자가 호그우드, 피터, 뭐 이 대표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쓴 저수 책 이름이 Dynamics of Policy Change. 이 사람이 쓴 책의 요지라고 할까요? 보면은 This paper suggests abstract가 이제 초록이란 말이죠. The policy model assumed by most writers on policy analysis. policy는 정책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정책 분석에 관한 많은 학자들이 이 어떤 정책 모형 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neglect the implications of the fact the most new policies in contemporary Western political systems
are in fact replacing old policies, and this is increasingly likely to be the case. 그래서 이런 정책 모형들이 어떤 이런 것들을 무시한다. 뭘 무시하느냐? 대부분의 새 정책들, 지금 현 컨템포러리라면 현 서구 정치 시스템, 현 서구 정치 시스템의 대부분의 새 정책들이 다른 구 정책들, 이걸 리플레이스, 아까 뭐 리플레이스먼트 얘기도 대체한다는 그런 사실, 그러한 사실들이 뭘 의미하는지, implication 모른다. 왜 정책 변동이 있게 되면 왜 그럴까? 사람들이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학자들도 당연히 궁금해하고 거기에 관해서 연구하겠다는 것입니다. And that this is increasingly likely to be the case. 그리고 그것이 점차 우리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걸 무시하는 경향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Similarly, the recent interest in policy termination, 이건 정책 종결이죠. 아까 나왔죠. 이 정책 종결에 관한 현재의 어떤 관심들, 이건 partly misplaced, since it fails to follow through adequately the implications of the fact that most policy terminations lead to policy succession. 그래서 정책이 종결되었다. 악은 흥미를 갖는데 이것이 그걸로 끝나는 것은 모순이다.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 종결은 보통 정책 승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까도 그에 관한 설명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정책 승계는 세부 단계에서 뭐 어떤 정책 종결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정책이 있으니까 흥미를 가지고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끝나는 게 아니다.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study and analyze the process involved in policy succession.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 승계에 관해서 우리가 관심을 두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laces policy succession in the context of policy change. 그러니까 정책 승계를 정책 변동 관점에서 논하고 정책 변동 하나로 이렇게 보고 sketches a model which describes the distinct features of policy succession process. 그래서 정책 승계 과정에 대한 어떤 특징, 이것들을 설명하려고 한다. Outlines the various kinds of policy succession which occur and draws out some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resulting from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policy succession. 실제 어떤 여러 사례들, 이것을 outline, 대강 한번 살펴보겠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떤 이 정책 승계라는 게 점점 중요해지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 정책 결정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그 의미에 관해서 얘기하겠다. 거기에 관련된 논문이고 이 사람 책입니다. 스프링거. 그래서 정책 변동에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옥스퍼드 핸드북스 온라인, 예, 옥스퍼드 대학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그런 웹사이트 같죠? 예,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오픈 억세스 무브먼트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학자들이 자신들의 저작을 왜 돈 주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느냐. 그래서 어, 거기에 반대하는 학자들이 에, 대중들이 쉽게 자신의 저작물을 중간 어떤 판매상이랄지 뭐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응? 읽고 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운동을 오픈 억세스 무브먼트라고 그러는데요. 에,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좀 부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 유진 바더 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팔리시 다이내믹스 또 뭐 팔리시 체인지 이 관련한 것이죠. 정책 변동, 변화 그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그 뭐 정책 승계, 정책 종결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정책 과정의 그 동태적 정책 과정을 안다는 것은 정책 그 변동, understanding change, 정책 변동을 아는 것이고 어, 그 정책 변동에 대해서 어, 관심을 컨선 우리 그 호그우드 피터 교수도 얘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 정책 쓴 게 왜 이게 정책이 종결되었는지 이게 어떻게 이게 바뀌어서 이게 에, 변동되는지 이, 그러니까 policy dynamics has to be about policy change. 정책 변동, 정책의 동태적 과정이라는 것은 정책 변화에 관한 것이다. How to get from here to there in political process. 정치 과정에서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였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석하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is concern should be focused on both policy making, policy implementing process. 이 관심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그 논문 이랄지 논문자료 이런 것들을 제가 뭐 자주 소개합니다만은 우리는 이것을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서로 생각을 교환하는 거야. 뭐 저널들, 학술 잡지들, 뭐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성격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학과 행정학은 어떻게 다루고 뭐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프로페셔널 커뮤니케이션. 보통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소통이죠. 소통. 이 소통이 중요해요. 이 민주주의에서는. 뭐 하버마스의 소통 이론 설명도 좀 드렸습니다만 그 사람 쓴 책이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소통 이론이죠. 말 그대로. 이 소통 얘기 많이 하죠. 뭐 우리 정치가들도 하고요. 철학자들도 하고 학자들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논문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이제 전문직들의 어떤 소통의 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관심을 둬야 된다, 학자들이. 이게 그 문제점을 진단하고 뭐 대안을 제시하고. 자, 그래서 아까 호구와 피터 얘기도 그렇습니다. 팔리시 체인지, 정책 변화라는 게 이게 좀 임플리케이션, 그 정책 변동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라는 것이 적지 않다. 관심을 줘요.
그래서 consider the following questions. The call for answers framed at least partially in dynamic. 그래서 이게 뭐 체계적이고 이론적으로 뭘 제시할 수 없지만 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얘도 여기 들어져 있네요. The Federal Welfare Reform Act of 1996 was something of a backlash against an unpopular program that was seen as encouraging dependency. 자, 1996년 연방 복지개혁법은 쭉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어떤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관심도 못 받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백래시 하면 뭐예요? 회초리를 들고 혼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쭉 그 시민들 아까 뭐 뭡니까? Road to Serfdom 얘기도 했죠. 하버마스 죄송합니다. 하이에크 신자유주의 얘기하면서 이 법 많이 만들고 복지법 많이 만들고 그러면은 이 시민들이 디펜던시 정부에 종속되고 정부를 바라보고 입만 벌리는 경향 이렇게 됩니다. 뭐 우리 주위에도 그냥 보면은 친구들 중에 재밌는 친구들이 많죠. 어디서 알았는지 와 정부가 뭔 돈을 지급한다. 그래서 저도 덕분에 모르다가 뭐 어떤 지급도 받고 그러는데요. 똑똑하지 않으면 또 이게 복지급여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적극 국가 얘기도 했습니다. 부조 정책들이 이제 시민들을 뭐좀 정부에 종속되게 하고 뭐 극단적으로 노예 어떤 정신을 갖게 한다. 뭐 그런 얘기죠. But was it also an equilibrating move in political system that tends to seek ideological center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법으로 인해서 하나의 우리 그 미국 사회의 어떤 이상적인 기준이라는 게 뭐냐? 아이고 갑자기 어디로 가버렸지? 여기. 네. 뭐가 이게 또 잘못됐네. 그런 것일 수는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의문을 줘봐요. 그래서 팔리시 체인지나 뭐 팔리시 석세션 이런 것들은 딱 어떠한 뭐다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뭐 의문을 제기하고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A product of successful long-term learning process in the policy making system. 그 성공적인 장기 어떤 학습의 과정일 수도 있다. 그래서 꼭 그 관련 정책을 우리 연구하고 천착해 보는 것 학자들의 자세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뭐 시민이나 행정가들 자세이겠죠. Why can't the United States seem to get rational healthcare system that provides reasonable quality care at reasonable cost to all Americans? 이게 보건복지정책, 의료보험 문제, 우리나라도 많이 다퉈졌죠. 오바마 케어라고 해서 오바마 정부 시절에도 많이 다퉈지고 있습니다. Perhaps one reason is that the dynamics of policy development in this area began in the 1930s. 오래전 발전된
1930년대 이건 이제 행정국가, 적국국가, 뉴딜 시대죠. 이때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employer based finance, 사용자에게 과다하게 부담을 주는 그러한 보험 체계였죠. 그래서 개혁한다, 개혁한다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정책 변화의 어떤 배경이랄지 이런 게 있다는 것입니다. How did the United States Congress come to such a polarized party? 어떻게 이렇게 미 의회가 양극단으로 대립하는 그런 기구가 되었느냐? 이 일반적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어, 어떤 특정한 어떤 변수가 있어 작용해서 그런 것이냐? 그러니까